식사하셨습니까? 오늘은 국산 바이크의 자존심, 미라주 650 프로, 영어명으로는 GV 650, 650이라고 많이 표기를 하죠. 국산 바이크의 자존심이라고 얼마 전까지 광고를 했었는데 요즘은 자존심이 좀 많이 떨어졌는지 자존심이라면 빼고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 국산 바이크의 배기량으로서는 최고 높은 급수죠. 이거보다 더 높은 ST70, ST7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단종이 됐어요. 단종이 돼서 이게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배기량 바이크가 됐죠. 이 바이크는 제가 2015년에 봄에 제가 입양을 해왔고요. 벌써 한 7년 탔네요. 횟수로 7년 탔고요. 키로수는 한 3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이걸로 전국 안 가본 데가 없죠.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동서남북 거의 다 다녔는데요. 뭐 이거 같이 다니는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의 다이나 시리즈의 와이드 글라이드하고 같이 지금 친구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는 1700cc입니다. 1700cc 오토바이하고 650cc 오토바이하고 과연 같이 다닐 수 있을까? 예, 뭐 다니는데 무리 없습니다. 맞당기면 똑같이 나가고요. 여유는 1700cc짜리 할리가 훨씬 더 여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아 단수라든가 아니면은 토크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기아 변속을 좀 덜 해도 되죠. 근데 이거는 좀 기아 변속을 좀 빡시게 해야 되고요. 뭐 그래도 다니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최고 속도 거의 비슷하고요. 스타트해서 시속 100km까지 속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마력수가 이게 지금 나오는 마력수가 한 72.4마력, 8마력 그 정도 나오는데 할리도 다이노에다 올려놓으면 그 정도 마력수 나옵니다. 근데 이제 토크가 요거는 6kg대인데 할리는 이제 14kg대죠. 그래서 토크 차이가 무지하게 나죠. 이 토크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토크 차이에서 오는 그 운행 습관을 맞추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요령이 있게 타면은 같이 다닐 수는 있는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다니기가 조금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바이크를 지금 리뷰를 2018년도에 블로그에다 한번 했었어요. 블로그에다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도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했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탈만한 바이크였어요. 근데 지금은 탈만한 바이크가 아니죠. 국산 바이크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을 뺄 정도로 탈만한 바이크가 아니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화석 바이크가 된 거죠. 이유는 KR 모터스가 얼마 전 작년인가요? 대림 자동차 DL 모터스가 경영 합리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M&A를 했죠. 거기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KR이 자금력이 딸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주 렌터카한테 졌죠. 아주 그룹한테 져서 지금 아주로 넘어갔죠. 대림이. 그래서 KR 모터스는 지금 뭐 거의 낙동강 오리알 돼 갖고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KR 모터스를 타시는 분들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겠지만은 자재 보급이나 아니면 부속 보급이 안 됩니다. 부속품 수급이 안 돼요. 아주 많이 타는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미라주 650cc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거의 지금 시중에 없습니다. 일부는 수입품이고 일부는 이제 그 자체 생산하는 제품이긴 한데 뭐 양쪽 다 똑같이 부품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점막 코일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갖고 시동이 지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수리를 못 해 갖고 올해 지금 바이크를 접었습니다. 지금 단풍 들고 날씨 좋고 오토바이 타기 딱 좋은 시기인데 못하게 생겨 갖고 지금 창고에다 강제 봉인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요. 이 오토바이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도시에 거의 뭐 한 두세 명 이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수리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통수도 2기통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하고 좀 다르게 전부 설계가 됐기 때문에 수리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수리빨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어느 부분을 딱 수리하면은 딱 고장이
증세가 딱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연쇄 반응이 좀 많아요. 전기 장치를 수리를 하면은 기기 장치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기기 장치를 수리하면은 전기 장치 쪽이 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쇄 반응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설계나 아니면 자재 선택에 미스가 좀 있다는 얘기죠. 예, 특히 이제 이 바이크의 아주 극악, 아주 욕 먹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기 장치가 아주 쓰레기예요. 심지어 상당히 많은 암페어를 쓰고 있는 그 소켓이나 아니면은 전기 선들이 전부 굵기가 머리카락 정도 굵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경련 변화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과열로 소켓이 타거나 아니면 전기장치가 녹아갖고 합선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해가면서 저는 탔는데, 지금은 전기장치 쪽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일부 부품 수급이 안 돼갖고 지금 타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가장 큰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국내 오토바이의 역사를 좀 보자고 하면은 국내 오토바이 회사가 딱 두 개 있죠. 대림하고 옛날에 효성이라고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효성, 지금은 KR모터스로 바뀌었지만은 이 두 회사가 역사적 변곡점들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대림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은 1950년대 이제 기아 모터스가 기아 자동차하고 기아 혼다하고 합 기술 제휴를 해서 기아 혼다라는 오토바이 회사가 있었죠. 그게 쭉 이제 이어져 오다가 거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시리즈들이 나옵니다. 뭐 GL 시리즈라든가 아니면은 뭐 좋은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왜 그러냐면 일본 혼다 엔진을 그대로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조립만 했기 때문에 좋은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 핫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온 5공화국 시절에 이제 산업 합리화라는 정책 때문에 기아가 자동차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를 대림 쪽에 넘겨주죠. 그래서 대림 자동차가 자동차 부분을 이제 전부 기아 쪽으로 넘겨주고 다시 오토바이를 받죠. 그래서 이제 대림 혼다로 이제 한참 동안 유지가 됐죠. 뭐 DL 시리즈, GL 시리즈 이런 것들이 이제 흥해서 뭐 한때 주름을 잡았었죠. DMC 혼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다 이제 한참 동안 대림에서 이제 혼다하고 기술 제휴를 끊고서 이제 대림 모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꽤 오랫동안 영업을 했죠. 예, 주력 상품은 시티백, 뭐 많이 아실 거예요. 88, 88cc 아마 GL 시리즈에서 아마 파급된 엔진을 가지고 88 그리고 100, 110까지 진화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아주 렌터카로 인수가 됐고요. 효성은 스즈키라는 회사하고 기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제휴라고 그러죠. 기술 제휴를 해서 꽤 오랜 동안 이어오다가 효성 공업에서 떨어져 나오죠. 대전 피혁으로. 형제 간에 이제 기업을 나누면서 대전 피혁을 하면 여러분들 많이 모르실 텐데, 대전 피혁은 옛날에 야구 글러브 많이 수출하던 회사입니다. 대전 인동을 근거로 해갖고 꽤 큰 야구 글러브 생산 업체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IMF에 부도가 나면서 회사가 이제 공중분해가 됐죠. 공중분해를 된 거를 부산에 있는 한손모터스라는 아마 총판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하고 그 회사하고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홍진 크라운 HJC라는 헬멧 회사, 거기 큰아들이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하고 연합해서 IMF 때부터 2012년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한참 이제 유지를 했죠. 2007년도까지 이제 유지를 하다가 S&T에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S&T로 넘어갔죠. 제가 알기로는 IMF 때부터 그 2007년도 S&T까지 넘어가기 전에 아마 효성모터스라는 회사가 가장 아마 성장이 컸던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이제 650cc 이 엔진이 이제 생산이 됐고요. 2004년도에 생산이 됐고, 이 엔진을 가지고 미국의 아퀼라라는 메이커로 이제 수출을 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HJC 미국 총판을 이용해서 아마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효성으로 미국 쪽으로는 수출이 됩니다. 아킬라 250, 아킬라 300 뭐 이런 식으로
수출이 돼서 호황을 누리다가 이제 S&T에서 이제 M&A 작업을 해서 S&T로 넘어가게 돼서 2017년도까지 S&T 그룹 소속이었다가, S&T는 옛날 대우중공업이죠. 모텔의 통일주공업이고 방산을 많이 하는 회사죠. 여러분 많이 하는 K1, K2 소총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오스의 카라오 그룹이라는 회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 2004년도에 이제 S&T 그룹에서 모터스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 부분만 띄어서 KR 모터스라고, 코리아 라오스 합성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태동이 잘못됐던 게, 혼다는 처음부터 4기통 사행정 엔진을 만들었어요. DL 시리즈, GL 시리즈 전부 사행정 엔진을 만들었었는데, 효성은 그때 70년대 80년대에 일본에서 흥행하던 투사이클 엔진, 그러니까 COE를 타 넣어갖고 사용하는 투사이클 엔진을 90년대까지 계속 생산을 한 거예요. 125cc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외면을 많이 받았죠. 왜? COE도 혼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달리면은 연기 뿔뿔 올라오죠. 그래서 효성이 아마 대림한테 밀리는 계기가 그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한국 자동차, 이륜 자동차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650cc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이 한 2~3%밖에 안 됩니다. 5%가 안 넘어가요. 판매하는 전체 오토바이가 거의 뭐냐면은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배달용 했던 시티백이나, 요즘에 이제 시티백에서 PCX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PCX가 이제 택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 접수해 갖고 혼다 코리아가 지금 만세를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는 대충 이렇게 되고요. 오토바이 스펙은 647cc예요. 그리고 V형 2기통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하나 엔진이 있고, 뒤에 하나 엔진이 있고, 그리고 요게 좀 역사가 좀 있는데요. 변형이 이제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캐브라타 엔진, FI 엔진이라고 보통 했는데,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79마력으로 만들다가요. 그 다음에 대우 S&T 엔진, S&T ECU, 그러니까 EFI죠. 여기 이제 EFI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EFI 엔진을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만들다가, 이거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델파이라는 회사 ECU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대우 때는 74마력, 그리고 델파이 엔진은 72.8마력입니다. 저는 이게 델파이 엔진인 줄 알고 샀는데 델파이 엔진이 아니고 대우 엔진입니다. ECU가 대우 거더라고요. 74마력 나오는 거죠. 델파이는 그래도 많이 좀 단점들이 좀 상쇄돼서 나왔다 그러는데, 대우는 캐브라타하고 그 중간 접점에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크롬은 델파이 엔진보다 대우 ECU 엔진이 훨씬 더 크롬은 많아요. 그거 위안을 가지고 제가 타고는 있는데, 현재 나오는 거는 똑같이 배기량은 647cc고요. 마력수는 조금 줄어갖고 72.8마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휠베이스가 되게 길어요. 앞에 캠버 각도가 상당히 이게 크고요.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많이 꺾여 있고, 그리고 휠베이스가 1600이 넘습니다. 1600이 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은 그 휠베이스 크기가 거의 할리 데이비슨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이게 1670인데 할리 데이비슨이 보통 한 1620에서 1690 그 사이거든요.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 휠베이스가 길으면 길을수록 코너링에 되게 불리합니다. 오토바이 뒤가 잘 안 따라 들어오죠. 그리고 캠버 각도가 이게 앞쪽으로 많이 나갈수록, 초퍼 형태로 많이 나갈수록 또 코너링에 불리하고요. 타이어가 두꺼울수록 코너링에 또 불리합니다. 여러 가지로 코너링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죠.
성격 자체가 보통 아메리칸 이러면 크루저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크루저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건 크루저 성능인 것보다는 GT 성격이에요. 네, GT는 어떤 뜻이냐면 투어링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도시와 도시 간을 빨리 이동하는 걸 투어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크루저라고 하는 건 유유자적, 그냥 둘러보면서 구경하고 천천히, 속도도 이렇게 빠르지 않게 뭐 한 100km 이짝저짝으로 되게 구경하면서 관광 모드로 다니는 게 크루저라고 보통 보시면 되고요. 투어링은 앞뒤 안 가리고 막 150, 200km 막 싹 쏘면서 가는 거를 이제 보통 GT, 투어링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성격이 투어링 성격 오토바이예요. 왜냐면 RPM이 높습니다. 그리고 습식 다판 크러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아가 5단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RPM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이 오토바이하고 혼종인 똑같은 오토바이가 F차로 나와요.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크러치, 똑같은 기어를 가지고 이 바디 샤시만 바뀌어 갖고 F차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하고 차별화를 두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엔 차별화 한다고 해서 만든 바이크가 이제 배기량을 조금 높여서 한 700cc급으로 해갖고 한 680cc인가 90cc인가로 만들어서 ST7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얼마 안에서 단종이 됐죠. 안 팔려서. 근데 이 오토바이는 디자인적으로나 여러모로 상당히 괜찮게 만든 오토바이라고 그래서 소문이 나서 이게 많이 팔린, 나름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고, 그걸 증명하는 게 미라주 클럽이라는 그 다음에 있는 클럽이 있는데, 카페죠. 카페에 한 23,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이 미라주를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23,000명이 다 미라주를 타시는 건 아니고 과거에 탔던 분, 그리고 타시는 분, 그리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가입해서 그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은 했던, 그래도 꽤 많이 판매가 됐던 오토바이 중에 하나입니다. 디자인은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눈에 굉장히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은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그 할리 데이비스의 브이로드라는 그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 할리 데이비슨이 전부 이제 공랭식 엔진인데 수냉식 엔진을 채택해서 포르쉐에서 튜닝해갖고 만든 그 브이로드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일부 이제 그거를 커스텀해서 만든 게 이제 라이트 트레인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샤시를 그대로 차용해서 만들었어요. 국내 오토바이 디자인들 다 외국 바이크들 차용해서 만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 바이크들 많이 차용하죠. 근데 이거 특이하게 브이로드를 차용을 했어요. 샤시 모양이 거의 브이로드하고 비슷하고 그 전체적인 스펙도 브이로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엔진 성격도 브이로드하고 비슷해요. 네, 브이로드도 고회전 엔진이거든요. 할리처럼 두두두두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좀 고회전 엔진들은 웅 하고 가는 2기통인데도 그렇게 가는 성격의 엔진이고요. 샤시는 할리에서 차용을 해왔다고 하면은 엔진은 스즈키의 DL650, 그러니까 지금 현재 V스트롬 650이라는 엔진이 나오죠. 그리고 GL인가요 거기도? 엔진이 그대로 지금 차용돼서 들어왔어요. 카피죠. 일부 부품도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완전 카피 엔진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처음에 카피를 하려면은 스즈키에서 엔진을 수입을 해다가 그대로 이제 얹어서 쓰다가 이제 조금씩 국산화 해 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 카피를 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요. 예, 제가 이거를 한 2만 킬로 정도에 깠는데 동판 가스켓이 파열돼 갖고 엔진 오일이 좀 누유가 돼 갖고 전부 올바라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좀 점잖게 타는 스타일은 아닌데 꽤 잘 버텨줍니다. 예. 그리고 고회전에서도 많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내구성을 가진 오토바이고요. 지금도 한 3만 킬로? 제가 가져와서 한 3만 킬로 정도 탔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3만 7천에서 한 4만 킬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엔진 상태는 좋습니다. 예. 엔진 상태는 괜찮은데 그 외에 주변에 잡스러운 것들이 고장이 많이 나요. 전기장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바깥에 이제 부착물들 이런 것들이 삐그덕거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브레이크가 쓰레기죠. 브레이크가 250cc
단동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앞에 이제 투피로 만들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오토바이 240kg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바이크입니다. 예. 근데 아메리칸들이 다 그렇죠. 할리는 더 심하죠. 예. 뭐 브렘보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피스톤이 진짜 요만한 게 들어있어 갖고 실린더가 작아서 앞브레이크는 거의 안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 타고 다니죠.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여유있게 타니까 그래요. 여유있게 타시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알차처럼 팍팍 꼬집어 다니면은 어떤 오토바이도 브레이크 못 버팁니다. 아무리 브렘보 할아버지라도 브레이크 못 버텨요. 근데 꽉꽉 꽂히지는 않는데 충분한 제동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히 뒷브레이크는 좀 쓸만해요. 근데 이 오토바이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ABS가 안 달렸어요.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를 너무 꽉 밟으시면은 꽉 밟으면은 뒤가 락되죠. 락돼 갖고 꼬리가 말리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정을 해서 조절을 잘해서 뒷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타이어는 앞 타이어는 18인치고 뒷 타이어는 17인치예요. 앞 타이어 17인치를 거의 다 쓰고요. 뒷 타이어는 17인치를 많이 공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특이하게 18인치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선택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두께는 120 정도 되고요. 뒷 타이어는 180이에요. 알차들이 많이 쓰는 180 타이어라서 뒷 타이어는 구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앞 타이어는 좀 구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다행히도 국내 생산하는 신코라는 회사에서 011 타이어가 나옵니다. 120에 70에 그 타이어가 나오는데 이 타이어가 성능이 꽤 좋아요. 앞브레이크를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슬립도 잘 안 나고요. 뒷 타이어는 016을 끼고 있는데 저것도 뭐 그냥 나름 코너링이나 뭐 이런 거 이 오토바이하고 궁합은 괜찮아요. 근데 오리지널 타이어는 제가 알기로는 미쉐린 타이어가 껴있는데 미쉐린 타이어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국산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타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 갖고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부품 수급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수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국산이라고 무조건 뭐 애용해야 된다, 뭐 태극기 아래 우리나라 거 이용해야지 라는 마음은 한석 구석에 굉장히 깊게 박혀 있는데 막상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아직 멀었구나.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 오토바이 이전에도 여러 대를 탔었지만은 전부 이제 일제 바이크나 아니면 할리였지만은 타보면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정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설계 결함이다, 이건 뭐 제작상의 문제가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거는 타면 탈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미친 새끼들 뭐 오토바이 입다우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또 이거는 일부 또 BYI 해서 제가 수리도 하고 일부러 좀 뜯어보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들어요. 정석이라는 게 없구나.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일제 오토바이나 아니면 독일제 오토바이, 이태리제 오토바이 따라가려면 진짜 발끝지도 않았구나. 실제 대만 오토바이도 뜯어보면 그렇게 뭐 험하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험합니다. 국산 타시려고 이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좀 거르는 게 낫지 않은가. 국산이라고 무조건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타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쉽습니다 많이. 꽤 오랫동안 제가 우정했고 애착을 갖고 탔지만은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그런 회사고 그런 오토바이가 일 것 같아요. 자, 이거 한꺼번에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서 2편에서는 장단점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